연체되면 채권자들이 압류하고 뺏어가진 않나요? 맞습니다. 연체가 되면 채권자들이 집행 절차로 들어가니까 재산을 뺏어가게 되는 거죠. 법적인 의미를 보면 돈이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제기하거든요. 계약서는 그냥 우리끼리 쓴 계약서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다는 계약서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법원에 소송을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 있다.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해서 판사의 도장을 받아서 돈 받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요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서 빼앗아 올 수 있거든요. 유형도 다양합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전부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해서 팔아서 받으면 되는 거고, 채무자가 회사에 매달 받는 월급 채권도 있잖아요. 그 월급 채권도 압류해서 월급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추심할 수도 있는 거고,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예금 채권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금 채권도 압류해서 채권자인 내가 빼앗아 올 수 있는 거고, 채무자가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도 압류해서 경매에서 팔아가지고 내가 환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순서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순서를 정해 놓은 건 없는데요. 아무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하기 용이한 거, 눈에 잘 띄는 거, 만만한 거부터 집행을 시작하겠죠. 예를 들면 아파트, 부동산, 월급, 예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명백한 거, 눈에 띄기 쉬운 거, 이런 것들 압류해서 경매하거나 압류해서 추심으로 빼들어오는 거, 이걸 제일 먼저 하게 되죠. 채무자들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받을 월급인데 채권자가 강제로 뺏어 가버리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인데 채권자가 강제로 빼앗아 가버리고,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크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정신적 충격을 크게 주는 게 유체동산 압류죠. 흔히들 빨간 딱지라고 부르는 건데, 온 집안에 빨간 딱지 다 붙여 놓으면 보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그런 심리적 위축이나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볼 때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빨간 딱지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데 이게 뭔가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사람들 우르르 들어와서 막 집안에 빨간 딱지 붙이고 가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권한이 있다고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요걸 법원 집행관한테 제출을 해서 저 사람 사는 곳에 유체동산을 경매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있는 유체동산, 가전살림들을 팔아야 되니까 일단 압류를 해야겠죠. 다른데 이전 못하게 일단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가전에 무슨 뭐 밧줄로 묶거나 뭐 쇠사슬로 묶거나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압류했다는 그 방식이 바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요렇게 빨간 딱지를 붙였으니까 요거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된다. 함부로 처분하지 말고 이전하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라. 의무를 딱 부과해 주는 거죠. 그리고 빨간 딱지를 붙인 날로부터 14일이나 30일 정도 후의 기간에 경매 기일을 잡아서 그 경매 기일에 현장에서 압류된 빨간 딱지 붙은 물건들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채무자가 주소 바꿔버리면 되지 않나요? 이론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거 시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정확히까지는 안 알아봤지만 왠지 뭐 집에 누가 뭐 와서 뭐 딱지를 붙일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사는 집은 여기인데 저 집을 한 개 더 구해가지고 저기다가 전입신고를 해놓은 거죠. 그렇지만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 법원 집행관은 어디로 가는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로 갑니다. 주소지를 어디로 등록했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저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소명만 잘하면 법원 집행관은 그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서 압류를 집행하는 거죠.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이 돼서 그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2분의 1은 그 집 채무자의 배우자 걸로 보거든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받은 돈의 전액을 채권자를 주는 게 아니고 절반은 배우자한테 주고 나머지 절반을 채권자에게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배우자가 채권자한테 대신 변제해주고 경매를 취소하도록 요청을 해도 되겠죠. 또는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 형편되는 분이 대신 갚아줘도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채무자의 배우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가 종결되기 전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관에게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주고 우선 매수를 해도 됩니다. 다만 유체동산 경매는 굉장히 순식간에 끝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야 뭐 길 여러 번 잡고 뭐 띄엄띄엄 이렇게 뭐 유찰될 때마다 천천히 하지만
유체동산 같은 경우는 가액도 얼마 안 되니까 현장에서 그냥 후다닥 경매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하기 전에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같은 이런 필요 서류들을 잘 구비해서 경매가 시작하기 전에 신속하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집에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거야. 그러면 얼른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생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유체동산 압류를 중지하라고 중지명령을 내려주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집행법원에 이걸 제출하는 겁니다. 중지명령이 나왔다. 제출하면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경매로 넘기지 않고 절차를 딱 중지를 하거든요. 그럼 중지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순서에 맞게 다 진행하고 개인회생 재판이 끝나면 인가를 받으면 인가 받았다고 집행기에 제출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거죠. 이제 압류가 해제되었으니까 빨간 딱지를 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빨간 딱지를 마음대로 떼면 안 됩니다. 그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받고 공식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빨간 딱지를 떼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개인회생을 미리 신청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개인회생을 언제 해도 할 거라면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 다음에 부랴부랴 중지해놓고 재판 끝내고 해제해서 딱지를 떼는 것보다는 얼른 신청해서 유체동산 압류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더 나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자, 비교를 해보면 채무자인 내가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이제 유체동산 압류를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고, 반대로 채무자인 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채권자가 먼저 유체동산 압류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때는 개인회생을 뒤늦게 신청하면 중지명령을 받아서 이 진행 중인 절차를 잠깐 중지를 시키는 거지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무효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잠깐 중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재판이 끝나면 압류를 해제하고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 간의 불화 이런 게 좀 맞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도 채무자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남편이 배우자 몰래 주식 코인으로 돈 날렸다. 또는 도박으로 돈 날렸다. 부모님 몰래 토토하다가 날렸다. 그리고 그런 거 없어도 자영업 하다 보면 힘들면 마지막에 부모, 형제, 배우자끼리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채무 때문에 힘든 것도 있는데 채무가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가족들이 형편이 다 힘드니까 돈 빌려주고 받은 것 때문에 자꾸 예민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해체된다거나 이런 일이 많아서 채무자들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가족들 모르게 개인 회생은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대리인 선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보내주는 서류는 여러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대리인, 그러니까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송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집에서 법원 서류를 받아볼 일은 없는 거죠. 선임한 이후에는 그렇게 된다고요. 아직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으로 날아가겠죠. 채권자 서류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으로 더 이상 독촉장이나 고지서 이런 것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한편 배우자의 서류도 제출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지적 전산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서류들은 배우자한테 적당히 둘러대시고 받아오시면 제일 간편한데, 그게 안 되시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해서 법원이 구청에서 그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대신 사실 조회를 해야 되니까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럼 회생 신청하면 배우자 관련 문제는 어떨까요? 자,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거든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이 금지되잖아요. 그러면 돈 갚으라는 독촉장은 못 보내는데 독촉장이 아닌 대위 변제나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를 할 수 있거든요. 보증회사가 대신 갚았다, 또는 A은행 채권을 B은행이 가져갔다, 양도받았다, 이런 것들은 돈 갚으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 통지 이런 거는 채무자 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채무자가 채권자,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편물 보낼 때 송달 장소를 바꿔달라, 집 말고 직장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주소를 바꾸면 되죠. 근데 몇몇의 금융기관에서는 그냥 주소 바꿔서 송달하면 되는데 굳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로만 보내겠다 이러면서 거부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우체국 어플을 설치해서 등기 우편이 도착하면 나한테 알림을 보내게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 얼른 현장으로 가서 우편물을 수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체국에 사서함을 신청해서 내 우편물이 우체국 사서함으로 도착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우편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부부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닌가. 무조건 감춘다고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받는 소득의 전액을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는 변제금에 내야 되고 3년 동안 쉽지 않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니까 미리미리 가족끼리 원만하게 소통을 하셔서 괜히 이런 거 속이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끝이 있는 거다. 3년만 변제하면 어찌됐건 끝이 있다 하더라. 우리 3년만 조금 아껴 쓰면서 고생만 조금만 같이 하자. 이렇게 잘 소통해 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